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부터 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 리그가 36개 팀으로 확대되면서 리그 페이지라는 새로운 형태, 그리고 16강에 진출하기 전에 16개 팀이 16강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형태로 경기 수도 늘어나고 빅매치, 명승부가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역대 최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 최근 프리미어리그 팀으로서 역대 두 번째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맨유의 역사를 위협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 이 두 우승 후보가 16강을 직행하지 못하고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거라는 상상을 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했고, 또 하필이면 서로 플레이오프에서 마치 사실상의 결승전과 같은 16강 진출 경쟁을 외나무다리에서 펼쳤는데요. 근래 들어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가는 과정 속에 서로 중요했던 맞대결도 많았고, 또 그 경기마다 항상 뜨겁고 멋진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이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의 경기는 챔피언스리그의 클라시코다.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엘 클라시코라면 챔피언스리그 클라시코는 레알 대 맨시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두 팀의 1차전 경기는 명승부, 고전적 승부, 최고의 승부를 펼쳐 보이면서 멋진 장면들 연출했는데요. 이 시대 최고의 축구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술과 펩 가르디올라 감독,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적인 운영 능력 모두가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득점 장면에 중요했던 전술 포인트, 그리고 음바페와 혼란의 맞대결에서 주목할 기록, 그리고 이 경기의 세부 기록을 통해 현대 축구의 발전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총정리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으로 2월 12일 새벽에 열린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결과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교체 출전한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 앙팀인 브레스트와의 원정 경기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2차전 홈경기를 남겨둔 채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맨시티 원정에 가서 3대2로 승리했기 때문에 역시나 한 골 차이긴 하지만 2차전 홈경기를 매우 유리하게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유벤투스는 PSV 에인토벤과 1차전 홈경기 2대1로 이겼는데, 토트넘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떠났던 크로아티아의 노장 이반 페리시치가 멋진 골로 한 골을 따라잡았던 장면을 통해서 2차전 경기도 희망을 남겼고요. 스포팅 리스본은 확실히 후뱅 아모린 감독을 시즌 중에 잃어버린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1차전 홈경기를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분석해드릴 텐데요. 득점 시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0분이 되기 전까지 1대1이었어요. 그런데 80분 혼란에 앞서가는 골, 그리고 86분 브라임 디아스의 동점골, 후반 추가 시간 2분 벨링엄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경기 마지막 10분 동안 양팀이 3골을 터뜨리면서 시속게임 미친 극장 승부를 펼치는 정말 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많은 골이 나왔고 극적인 시간에 골이 나오기도 했지만 축구 수준이 높은 골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는 믿고 보는 경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양팀의 선발 명단 살펴보면 맨시티는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둔 4-1-4-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역시 발롱도르 수상자인 로드리의 이탈이 뼈아픈 상황인데요. 왼쪽 측면에 그릴리시, 오른쪽 측면에 사비뉴를 두고 폭을 만들려고 했고요.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로 베르나르도 실바와 케빈 더브라이너를 배치해서 경험을 중시하며 포든을 벤치로 내렸습니다. 센터백 존 스톤스에게 로드리 역할을 맡기면서 원볼란치로 배치했고, 왼쪽 풀백 그바르디올, 오른쪽 풀백 아칸지, 두 명의 센터백으로 아케와 후뱅 디아스를 배치하면서 그바르디올과 아칸지가 스톤스의 옆으로 올라가서 인버티드 미드필드로 뛰거나, 또 그바르디올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침투해서 제3자의 공격수로 활용되는 올 시즌 과르디올라 감독의 새로운 전술적인 노림수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분명 부상 이후 일관성이 떨어진 더브라이너, 베르나르도 실바의 기복, 이런 점들이 평점에서도 드러나듯이 중앙지역에서 열세로 이어졌고 경기를 마지막 순간에 잃어버린 원인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릴리시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변수도 있었죠. 레알 마드리드는 윙 투톱 4-4-2로 경기했습니다. 빠르고 돌파력이 좋고 결정력도 있는 비니시우스와 음바페를 투톱으로 두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세바요스와 카마빈가, 그리고 인버티드 윙어, 어떻게 보면은 포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짜 9번 역할로 좋은 활약을 보여왔던 벨링엄을 왼쪽에 뒀지만
비니시우스의 뒤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본인이 오히려 스트라이커와 공미 자리를 오갔고 비니시우스가 스트라이커에서 왼쪽 윙 역할을 겸했습니다. 호드리구가 오른쪽 윙에 배치되어 있지만 음바페가 오른쪽 사이드로 벌리면 호드리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4명의 공격수가 무한 스위칭을 했고요. 바스케스 선수가 부상이고 카르바알의 몸 상태도 안 좋은 가운데 우측면 미드필더 내지 공미 정말 공격 지역에서 혹은 레알의 더브라이너라고 불릴 정도의 공격 전개력과 중원 운영 능력이 뛰어난 발베르데가 본인의 멀티 능력을 바탕으로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가 됐고 수비라인의 왼쪽에 맨디, 센터백 라인에 유망주 라울 아센시오와 수비형 미드필더인 추아메니가 배치됐고 쿠르투아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주목할 점은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수비라인에 워낙 많은 부상자가 있다 보니까 라울 아센시오라는 유스 출신 어린 선수 외에 전문 수비수가 상당수 이탈한 채 경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디가 왼쪽 측면 수비를 조금은 아쉽게 했던 면을 제외한다면 단단한 모습을 보였어요. 즉 안첼로티 감독이 상황에 따라 부상 선수가 나오든 어떤 상황이 되든 본인의 전술 철학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선수로 최대치의 경기를 펼쳐낼 수 있는 자신의 뛰어난 용병수를 또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그 용병술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후반전 교체 선수들의 활약도인데요. 맨시티는 그릴리시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전반 30분에 조기 투입한 필포든이 그나마 최고의 활약,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후반전 시작과 함께 들어갔던 리코 루이스, 마테오 코바시치는 중앙 지역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고 이후 들어갔던 귄도안이나 1월 이적 시장에 거액을 들여 영입했던 마르무시까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81분에 투입한 루카 모드리치가 대역전극 과정에서 중원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여줬고 84분에 들어온 브라임 디아스는 자신의 친정팀인 맨시티를 격침하는 차이를 만드는 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음바페를 빼고 후반 추가 시간에 프란 가르시아가 들어와서 수비 숫자를 늘리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기까지도 했죠. 경기 세부 기록을 보시면 이날 기대 득점은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가 앞섰습니다. 맨시티가 54%로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을 더 많이 소유했지만 슈팅 숫자는 20대 11로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았고 유효 슈팅도 8대 4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이 더 날카로웠어요. 기대 득점은 레알 마드리드가 3.42골로 4골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였고 맨시티는 1.6골로 어찌 보면 만든 기회만큼밖에 골을 넣지 못한 것입니다. 옵타는 이 경기 맨시티가 홈에서 20번의 슈팅을 허용한 것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 맨시티가 내준 최다 슈팅 허용이라면서 분명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밀렸다고 설명하는데요. 마크 스탯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레알 마드리드의 기대 득점은 3.24, 맨시티는 1.71골이었고 다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많은 시간 공을 소유했고 또 많은 공격을 펼치면서 기대 위협적인 장면 자체는 경기 내내 맨시티가 1.53으로 1.08의 레알 마드리드에 앞섰거든요.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빈도는 맨시티가 공격을 더 많이 했지만 더 치명적인 상황은 레알 마드리드가 만들었다. 즉 소유하고 지배하는 맨시티가 역습하고 버텨냈던 레알 마드리드에 이기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 경기를 지배하는 것은 많이 공을 소유하고 많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 얼마나 파괴력을 보이는지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현대 축구의 새로운 전술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는 자기 진영에서 14번밖에 잃어버리지 않았고 실제 맨시티가 스스로 높은 지역에서 하이 턴오버를 통해 만들어냈던 기회는 2번에 불과했어요. 반면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라인을 내리고 경기하면서도 하이 턴오버 7개를 끌어냈고 맨시티만큼의 하이 턴오버 슈팅을 기록을 했고 맨시티가 자기 진영에서 21번이나 공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면서 결국 레알 마드리드의 실리 축구가 여전히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득점 장면을 보시면 정말 선수 퀄리티, 전술 퀄리티가 모두 빛난 상황이 나오는데요. 전반 19분 맨시티의 선제골은 왼쪽 측면 공격수 그릴리시가 안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오면서 맨시티의 홀란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최종 수비 라인을 커트 아웃, 중앙에서 왼쪽 사이드로 빠져나오는 형태로 깨고 넘어갔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를 맨디가 맡고 있는데 홀란과 베르나르도 실바 사이를 수비수인 그바르디올이 깜짝 침투로 올라와서 프리맨이 됐고요. 그릴리시도 그 프리맨인 그바르디올에게 패스를 하고 홀란은 그바르디올이 가슴 패스를 돌려줬을 때 순간적으로 프리해지자마자 이 공을 포착해 마무리 슈팅을 가져가면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를 완전히 교란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역시 기가 막힌 정말 갈락티코의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60분 세바요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음바페를 보고 로빙 패스를 연결했는데 와 여기서 음바페 선수가 떠있는 공을 본인도 공중으로 몸을 띄우면서 발리 슈팅을 때렸는데
이 발리 슈팅이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강이를 맞고 골문 우측 상단 구석으로 날아간 거예요. 뭐 은바페가 정강이 슈팅까지 예견하고 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결국에는 원더골로 해결했다는 것 자체는 은바페의 슈퍼스타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입단 초기 비판을 받긴 했지만 최근 중요한 골, 중요한 활약 계속 보여주면서 은바페가 확실하게 레알 마드리드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아요. 정말 맨시티 수비 모두가 경악했고 빗맞은 슈팅이 골문 우측 상단에 야신 사각지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올 시즌 최고의 골 중 하나로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맨시티가 2대1로 앞서가는 골을 80분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을 파고들던 필 포든 선수가 양발 드리블로 툭툭 치고 빠져나가면서 전문 수비원이 없는 레알 마드리드의 허점을 잘 공략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이 페널티킥을 엘링 홀란은 침착하게 골키퍼를 속이면서 왼쪽 하단 구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80분에 나온 골이니까 경기 마지막까지 1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맨시티가 홈에서 2대1로 이기겠구나 싶었는데 86분 레알 마드리드의 극장골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벨링엄이 왼쪽 10번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탈압박하면서 공을 우측으로 끌고 오면서 본인이 수비를 유도하고 그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온 브라임 디아스가 우측 뒷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스루 패스를 딱 줬어요. 그리고 브라임 디아스가 공을 잡았을 때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은바페의 움직임 그리고 전방 중앙으로 이동한 비니시우스의 움직임이 맨시티 수비를 현혹했고 브라임 디아스는 비니시우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스루 패스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우측 깊이 들어가서 각이 없는 상태에서 때린 슈팅이 워낙 강력하니까 에데르송 골키퍼가 막아내긴 했지만 잡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바깥쪽 코너킥이 되도록 쳐냈다면 더 뛰어난 선방이 됐겠지만 가운데로 빠뜨리고 말았고 그 빠뜨린 공을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주고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니시우스가 비워둔 중앙 공간으로 이동해 들어갔던 브라임 디아스가 선제적인 포지셔닝을 통해 확보해 빠르게 슈팅을 구석으로 연결하면서 2대2 동점골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2분 레알 마드리드의 기대주 센터백 라울 아센시오가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벗기는 롱패스를 한 번에 중앙지역까지 보내고 여기서 벨링엄이 껑충 뛰어올라서 헤더로 떨궈준 공을 코바치치가 열심히 따라 내려와서 차단하면서 백패스를 리코 루이스에게 했는데 리코 루이스가 이 백패스가 띄어져서 오다 보니까 확보하기가 애매했죠. 그때 비니시우스가 엄청난 속도로 압박을 해서 이 공을 빼앗고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슈팅을 시도했는데 수비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슈팅이 되지 못했거든요. 골문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공인데 벨링엄이 여기서 헤더 패스 연결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들어가서 빈 골문에 밀어넣으며 3대2 역전승을 완성한 것입니다. 메날도 시대에 이어서 은바페 홀란, 음홀 대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은바페와 홀란 두 선수 모두 오늘 골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했죠. 은바페는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천으로 뛰었고 수비 가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전승의 발판이 된 동점골을 넣었고요. 홀란은 페널티킥 포함 2골을 기록하면서 기록 기반 평점은 더 높았어요. 그러나 실제 경기 영향력은 은바페가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바페는 37번 볼터치하면서 91%라는 높은 패스 성공률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2번의 드리블 돌파를 통해 차이를 만들기도 했고 5번의 슈팅 시도 중에 빗나간 건 1번, 유효 슈팅 3번에 상대의 욕탄방어에 막힌 슈팅이 하나였거든요. 엘링 홀란은 5개의 슈팅 중에 2개가 유효 슈팅, 2개가 블로킹에 맡겼고 1번이 빗나갔고 또 골대를 때린 슈팅도 있었기 때문에 날카로웠지만 볼터치 자체는 24번에 불과했고 패스 연결도 11번, 그 11번 중에서도 성공률이 73%였다 보니까 정밀성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음홀대전이라고 해도 지금 세계 최고의 공격수는 비니시우스라고 할 수 있고 이날 경기 MOM도 공식적으로 비니시우스가 선정됐는데요. 유에파의 테크니컬 옵저버는 비니시우스야말로 이날 경기 공격 지역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다. 가장 많은 키패스를 제공했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볼 경쟁도 뛰어났고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볼 캐리도 뛰어났다. 다른 어떤 선수보다 많이 압박까지 가하면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던 장면은 결승골 어시스트였지만 실질적으로는 2골에 관여하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팅은 3번이었지만 빗나간 것은 1번, 6번이나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고 3번 성공했고 골대 강타라는 아쉬움이 아니었다면 더 일찍 본인이 골을 넣을 수도 있었겠죠. 무엇보다 키패스 5회, 빅찬스 창출 2회 등 패스 능력, 돌파 능력, 결정력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비니시우스의 날이었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새벽에도 2일차 경기가 열리는데요.
코리안 더비가 예상됩니다. 셀틱과 바이에른 뮌헨의 맞대결은 양현준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양현준 선수가 점차 셀틱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선수는 부상 우려로 인해 최근 훈련을 거르면서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두 선수가 출전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국인 선수 간의 맞대결이 펼쳐질지, 그리고 황인범 선수의 페이노르트가 최근 프리스케 감독을 경질했죠. 같은 시간 새벽 5시에 AC 밀란과의 경기도 열립니다.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은 일주일 뒤인 2월 19일과 2월 20일 목요일 새벽에 장소를 바꿔서 진행됩니다. 페이노르트와 바이에른 뮌헨 셀틱이 먼저 수요일 새벽에 경기하고, 최고 빅매치인 레알과 맨시티의 경기가 2월 20일 새벽,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16강 진출이 유력한 파리와 브레스트의 경기도 2월 20일 새벽에 펼쳐집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팀은 누가 될지, 그리고 16강 대진표는 어떻게 구성될지, 세계 최고의 축구, 현대 축구의 최신 트렌드,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